가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21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함께 보시는데 우선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1준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모두 50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은 60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건폐율은 60%라 생각하시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50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얘가 예외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첫 번째,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법에 정해져 있다. 그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결정되게 되면 그 건물의 크기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건폐율은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을 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하늘에서 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층짜리이건 10층짜리이건 평면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그게 층수에 따른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이 있다면 그 개념은 건축 면적,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평면적인 개념을 차지하는 반면 여기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할 때 대지의 면적이 100인데 이곳에 하늘에 내려봤을 때 건축 면적이 70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건폐율은 몇 %이다? 70%입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대지의 절반인 100제곱미터까지 건축하길 겁니다. 그게 건폐율과 관련된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폐율은 도시지역 중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전1준이거든요. 5, 6, 7이라는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다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예외적으로 50%라는 것 확인하시고 준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70%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은 80, 80,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은 70%입니다. 그래서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깁니다. 9887로 해놓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은 80, 유통 상업지역은 80, 근린 상업지역은 70.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험 볼 때 책상 위에다가 567에 9887 적어 놓으시면 딱 전화번호지 않습니까? 건폐율 내 전화번호입니다. 적어 놓고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70%로 죄다 동일하고 한 장 넘기시면 보존녹지역 생산녹지역, 자연녹지지역 죄다 20%입니다.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20%인데 계획관리지역 44죠. 얘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모두 20%입니다.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간 농자의 건폐율은 20%가 원칙이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0%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양한 용도지역을 던져놓고 다음 중 건폐율이 동일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 그걸 물어볼 겁니다. 통상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건폐율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짝지어진 것, 그 반대로 짝지어진 것 찾거나 같은 용도, 같은 건폐율이 동일한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내는 형태가 됩니다. 정 안 되면 책상 위에 567에 9887이라고 적어놓고 시험 문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제일 좋은 전용 조거적은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2종은 50 올라가죠. 1종 일반 조거적은 50 올라 200. 2종 일반 조거적은 250. 그리고 3종 일반 조거적은 300. 3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100부터 300까지 얼마씩 올라간다? 50.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 3, 5라 해놓으시는데 제일 좋은 전원주거지역은 100. 300 나오면, 3 나오면 3종 일반 주거지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얼마? 300%입니다. 그 사이에는 50씩 상향 조정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된 용적률은 135라는 걸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인데 200씩 낮아지죠.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아주 큰 건물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기본 용적률 가지고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설마 1900이라 하지는 않겠죠. 200씩 낮아지는 것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135에 5319 적어 놓으시면, 5319 적어 놓으시면 얘가 용적률 전화번호입니다. 우리 똑같은 전화번호 책상에 적어 놓으면 시험 감독관이 이게 뭐냐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되지 않겠어요? 딱 3번만 해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적을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 4인데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300, 50씩 올라가서 준공업지역은 얼마? 400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녹간농자와 관련되어 자연녹지지역 100, 생산녹지지역 100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계획관리지역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녹간농자의 기본적인 용적률은 80%인데 딱 3개만 그 용적률이 100%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3곳만 용적률 얼마이다? 100. 시험 보기 위해서는 얘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건폐율일 겁니다. 예,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하나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시간 그리고 7, 8월 달에도 9월, 10월 달에도 할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번에 꼭 해주실 것은 절차상의 특례와 관련되어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동일하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온다. 준공인가란 말 보게 되면 준공인가에는 고시란 말 따라 안 나오죠. 그래서 지정고시가 아니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동가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인가받았다면 지정까지만 의제된다는 걸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하시는데 그 전산택의 산에는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만 포함되어 있지 여기에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란 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험에 틀린 문제 나오는 게 있다면 농공단지였는데 요즘은 발전하게 되면 준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확인하셨던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3가지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역 지구가 지정 고유된 게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 되지만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었다고 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 보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행위자원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근린 생활시설 이번에 하기로 하셨죠. 그리고 내가 좀 여력이 닿는다고 하면 숙박시설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숙박시설이 중국 관광객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3년 전쯤 숙박시설에 건축 가능한 용도를 좀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호텔 나만 한다고 합니다. 호텔 나만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 숙박시설도 유락시설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만 건축했다가 최근 일부 법을 개정해서 준공업지역에도 숙박시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에 가끔 산업단지를 불리우는 곳 또는 이상한 곳에 호텔 한두 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걔가 상업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에 가능하다는 것 파악하시고 관리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리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펜션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인 자연 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관광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은 최근 호텔의 공급 과잉 형상이 하나의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까지는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학교는 체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 시간에 전용 공업지역에 만들어진 학교라고 하면 방독면 쓰고 운동장에서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은 낙골당 등을 말하는데 얘가 주택가 한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면 데모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사람 거의 살지 않는 녹간 농자에 묘지 관련 시설을 만듭니다.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이해하셨다고 하면 작년에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이곳에 건축할 수 없는 것 찾으라 했을 때 지금 방금 오셨던 묘지 관련 시설인 장례시설이 지문을 구성한 적이 있거든요. 장례시설이라고 하면 묘지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그 개념이라도 알면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 죽음과 관련된 시설은 기본적으로 주상공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렇게라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567에 9887. 그리고 공업지역은 죄다 70. 그리고 비개발 지역은 20%가 기본 건폐율인데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만 40%이다. 그렇게 꼭 한번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용도적 미지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간척 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된 땅이 있는데 이 간척지의 목적은 농업용이지만 인접한 땅이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경우 이 농업용에 해당되는 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 미정이었을 때 공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된다. 만약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면 이 용도지역이 미정이었을 때 아무런 제한 받지 않는다고 해서 63빌딩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63빌딩 만들고 나서 2년 뒤에 이곳이 독립지역으로 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주거지로 지정되게 되면 이 63빌딩을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농림지역 한가운데 63빌딩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규제를 가장 세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도 관리지역도 농림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아닌 곳이 있다고 하면 그 행위 제한이 가장 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결정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용도지역이 확정될 때까지, 용도지역이 결정될 때까지 규제만 가장 센 것을 적용하겠다. 그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가장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왕속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 발표되게 되면 걔는 도시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석지구 방문하게 되면 어디에 상가가 만들어지고 어디가 아파트 만들어질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로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은 어디다? 도시지역에는 자연환경 없지 않습니까? 보전, 녹지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새로 편입했지만 개생보로 구분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관리지역 중에 가장 행위 제한 규정이 센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새로 확보된 국토 자원이 있었을 때 그 국토에 대한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그 사용 목적이 결정될 때까지는 행위 제한 규정을 가장 세게 해야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규정한다, 적용한다. 그렇게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는 우리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것은 바로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현재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 양가 1번 의와 관련되어 한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 용도 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란 말은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용도 구역의 설명에는 등장해서는 안 된다. 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설의 용도, 건설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 기능 증진 예를 가로 해놓습니다. 기능 증진은 지구 설명에만 등장해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대상입니다. 주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예를 취계 특보로 합니다. 가끔 술 먹고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이 계시거든요. 그게 취계 특보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다음 페이지에 고도지구 있습니다. 경복고입니다.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총 9개 용도지구를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23페이지 보십니다. 현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여기 취락이란 말은 시골 마을을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취락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다? 드립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은 그 근본이 녹간농자이죠. 녹간농자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층수는 몇 층까지? 4층까지. 만약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5층, 6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그런 취지의 주문 나오면 무조건 거버립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몇 층까지만? 4층까지만.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 정비하게 지정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찾으라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거, 산업, 관광 얘를 묶어서 주산관이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갔던 중국집 이름이 산해관이 있었거든요. 중국집과 좀 이름이 비슷합니다. 주산관입니다. 복합은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곳. 그래서 우리 판교 신도시 가보시게 되면 판교에는 아파트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지, 산업 관련 시설도 함께 개발해 놨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걸 뭐란다? 복합 개발 진흥 지구가 되게 됩니다. 특징은 주산관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특정 개발 진흥 지구입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학교 주변에 보통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보호지구라는 것 찾았습니다. 여기 보호지구는 문화재와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지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시설물 찾으셨죠? 중요시설부터 교정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시설물 중에 중요시설물이 5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총 몇 개이다? 5개.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다고 하면 걔는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항은 공군과 관련된 시설이다라고 해서 공항공군교 또는 항공공군교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항, 항만시설, 그리고 공용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여기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관련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교정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 쓰는 거나 글 쓰는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이분은 문학을 꿈으로 꾸셨는데 어디에 교정학과에 대해서 교정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라 학과인 줄 알고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와 관계된 것이 뭐다? 교정시설. 그래서 현재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공항, 공군교 총 5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꼭 챙길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용시설과 오늘 시험 문제 보셨던 공공시설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기 공공시설은 숨어있는 뜻이 공공용 시설입니다.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뭐란다? 공공시설이라 하고 도로, 공원 등이 공공시설인 반면 여기 공용시설은 법원이나 시청 건물 말합니다. 우리가 시청 방문하고자 한다면 방문증 가져야만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뭐란다? 공용시설이랍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공용시설이 그 대상이지 공공용 시설, 공공시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발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이 다르다는 것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2년 전에 이게 바뀌었는데 2년 전에 중요시설물 범위에는 학교가 포함되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시험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중요시설물이 총 5개이기 때문에 몇 개? 5개 시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악글자를 조합하면 역중생입니다. 그 중에 문화재 동그래놓습니다.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있다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찾으셨죠? 특화 경관지구, 특화 추천없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특화지구를 비교하는 것 또는 얘를 서로 달리 설명해서 틀린 점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 특화 경관지구는 주요 수변 경관, 수변 밑에 경관이라는 말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여기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문화재 이단이다. 문화재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져 이어오던 한옥 마을이 있다고 하면 걔가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문화재 자체라고 하면 걔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걔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인데 하나 들어주십시오. 수변경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수변경관 나오면 걔는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입니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한강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강 주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항만이나 공항 없지 않습니까? 항만, 공항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고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남양 전체에 걸쳐 한 개 용도지역에 무조건 속해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만 중복 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천마산 일대라고 하면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만약 저기에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하면 생태계 보호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라는 말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고도지구 찾으셨죠? 이게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나온다면 얘도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불피의 최고 한도 동원해 놓습니다. 규제하기에 지정하는 것을 고도지구라 표현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이 고도지구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동시에 제한했는데, 지금 고도지구 설명에는 최저 한도란 말이 없습니다. 무엇만? 최고 한도만. 우리 부천의 대장지구 있지 않습니까? 부천 대장지구가 김포공항 주변에 지정된 신도시 사업 예정지인데, 작년 10월 달쯤에 서울시장이 김포공항의 고도지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발표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를 좀 파악하시고 현지 답사 한번 해보시는 것들도 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어 좋은 기회를 잡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례 찾았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면 도시공 계획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등을 정할 수 있다. 앞에다가 신설이라고 해놓습니다. 신설, 새로 만드는 것. 그리고 2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면 도시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화 경관지구를 세분하거나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4개입니다.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앞글자 조합해서 특중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검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특별경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 특중, 특화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특경, 특중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정 절차 사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시장 분석 끝나면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을 끝난다면 결정권자로 생각해 놓습니다. 이들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예외에서는 결정권자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예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가지에 있어서는 장관 빠집니다. 기억,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관지구 추가 세분하거나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이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어먼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용가상 필요하면 조례 추천했습니다.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용도지구 신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는데 그 신설에 관한 사항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연안 침식이란 말 주목습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제지구부터 결정해야 한다까지 가로에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 개념으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3개 예외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연안 침식. 최근 10년 사이에 2번 이상 동일한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냥 방제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지만 연안 침식이라는 전제 조건 달려있다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시공 30만 기억나시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인구 증가율, 개발행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딱 3가지가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통상 투립해야 한다이지만 성장관리 방안만큼은 투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만 투립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리얼번 시유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작년에 바로 시험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특별히 복합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되어 1번 그냥 잠깐 보십니다. 용도지역 변경 시에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주놓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 면적이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까지만 지정할 것. 잠깐 이렇게만 이해하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다면 얘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있다 없다. 만약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절차 시에 극심한 반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 못합니다. 하면 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끔 가슴 들고 시청 가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아니 가지 마십시오. 설마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중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3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얼마이다? 500. 우리 전일중과 관련된 용적률은 1, 3, 5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 300일 때 건물 규모와 용적률이 500이었을 때 건물 규모는 분명 달라지고 이쪽에 월등하게 사람이 더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다고 하면 용도지역 변경되는 이곳에는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만약 예산 없다고 하면 그러한 기반시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만 넘친다고 하면 그냥 아싸리 그냥 깔끔하게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를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곳을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대신 저 일반 주거지역 중에 전체 3분의 1 만약 전체 면적이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1만 제곱미터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한 10개였다고 하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는 원래 건물 건축할 수 있는 10개 외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10개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건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과 준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중에 돈 되는 곳 또는 문화생활에 좀 더 적합한 것은 준주거 지역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싹 바꿔주면 참 좋겠지만 새로운 도로 설치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영화관이건 극장이건 뭔가 볼 수 있는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 건축을 허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복합 용도 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달라진다. 예전과 똑같다. 똑같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적용하고 건축 제한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만 늘려주는 것이 복합 용도 지구의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니 용도 지역 변경 시에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돼요. 지금 25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25페이지에 리얼번 보고 있으시죠?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그 대상이고 행위 제한을 잠깐 해보시면 저 행위 제한은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추가적으로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나 다라 마 바 찾으셨죠? 우리 출제하신 분들은 가번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바번을 시험에 내시겠습니까? 앞에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다 외운다 생각하고 외우다 한 3개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포기한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은 장례시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다면 앞에 걸 먼저 공부한다. 아싸리 뒤에 걸 먼저 공부한다. 뒤에 거 공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소배배 제비라는 말은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일반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의 항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아파트 찾으셨죠? 예, 동원해 놓습니다. 아파트는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계획관리적 모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쥐락지구 찾으셨죠? 자연 쥐락지구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추천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쥐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됩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개특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특별법령에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개특법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며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개발 계획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 수립되기 전 추천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얘를 동그라미 2번이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추천했습니다. 아마 상황 보니까 한 2시 10분 정도쯤 끝날 겁니다.
다음부터 문제풀이를 수업 다 끝나고 하는 게 나으시죠? 빨리 가실 수 있으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런 걸 하나 봐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촌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만약 제주도에 보문단지라는 곳이 있다면, 중문단지라는 곳이 있다면 걔는 관광단지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만드는 곳이 있다면 주거개발진흥지구, 테크노밸리 만드는 곳이 있다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개발 사업과 이 세 가지 개발 사업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건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꼭 수립한다? 안 해 상관없다. 꼭 수립한다라 해주십시오. 건물 만든다면 개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특이하게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의미는 주산관을 제외한 개발사업 하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 순천이라는 곳 가본 적 없으시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천만에 철새들이 많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새 서식처를 좀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데 이곳에 탐방시설을 따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데크시설이라 해서 자연환경이나 또는 서식처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테크시설을, 탐방시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그건 건물 건축하는 개발 목적이 아니라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런 탐방시설을 만들기 위한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 이때는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투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은 1차적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남양주에는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은 곳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우리 남양주 또는 대한민국 전국토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1차적 규제입니다. 그리고 저 1차적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는 곳에 2차적 규제로서 문화재가 존재한다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그리고 공항이 있다고 하면 고도지구의 지정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고도지구나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의 지정은 필요한 곳에만 지정하는 것이지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여기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과 달리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 없거든요. 만약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곳에는 2차적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없겠지만 2차적 규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1차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이미 지정된 상태이죠. 만약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곳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주산관과 관련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면 이곳에는 개발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되었다면 개발계획에 정하는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 이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죠. 개발계획 수립하긴 수립하지만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어디에 따른 행위자를 간다? 조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 곳과 개발계획 수립 안 해도 되는 곳. 개발계획 수립 안 해도 되는 곳이라고 하면 해당 용도지역에 행위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건물 건축해야 되지만 그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개발계획 수립 전이라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디에?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작년에 이상한 분들이 많이 시험 출제위원이 되셨거든요. 작년 공법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번 시험위원으로 위촉되면 3년 쭉 가시거든요. 올해는 누가 낸다? 작년에 했던 분이. 그러면 나는 우리 마음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분 취향에 따라 공부해야 된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우리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이분들이 한 분은 부산에 살고 계시고 몇 분은 한 10년, 12년 전에 출제위원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셨던 출제 문제를 따라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실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개발진흥지구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과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립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디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곳이라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전이라면 조례.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조례입니다. 보호지구 조례입니다. 경관지구 조례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조례입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 주놓습니다. 여기 고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면 그와 동시에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채관도 가장 큰 높이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 조례입니까? 계획입니까?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방화지구와 방제지구 각각 조례입니다. 예, 이걸 잠깐 해놓습니다. 앞서 우리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제 보시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여기 용도 지구도 항상 무엇입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현재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 올해 시험 나올 것 예입니다. 하나 알려드릴 것은 28회 때 절차 나왔고요. 29회 때는 행위 제한 시험에 냈습니다. 올해는 어디 나온다? 여기는 한 문제만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돌아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장례실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그건 좀 개념 알면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얘가 용도지구가 최근 개정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27회 때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27회 때는 대상, 28회 때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 작년에 이거 나왔습니다. 원래 얘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작년에 안 내고, 예, 그런 원칙 지킨다면 올해는 뭐가 나온다? 대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15분 안 넘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도 나가고 해설하는 쪽으로 가실 분 다 가고 나서 저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은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중앙에서 만드는 법, 그 중앙에서 만드는 법이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령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서는 9개 용도지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그래서 취계특보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경복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문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방방. 그래서 총 용도지구는 법률상 몇 개이다? 9개.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 용도지구 중에 5개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락지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게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취락지구이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에만 특정 용도구역에만 지정하는 용도지구 있다면 그게 뭐다?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이고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우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이 보호지구는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습니다. 역중생, 여중생이 아니라 역중생. 특별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은 문화재.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계사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더라고요. 그 조계사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된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그러한 조계사가 있다고 하면 걔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런 문화재가 아예 없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에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정이 되는 건 아니죠. 용도 지역은 우리 남양주 관할구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가 도시역과 비도시역 중에 하나에 꼭 속해 있습니다. 반면 이 용도지구는 지정된 곳도 있고 지정 안 된 곳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총 5글자이기 때문에 몇 개가 그 대상이다? 5개가. 그래서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하면 공군교란 말로 대시를 하시는데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용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제발 공용. 시청을, 법원을 뭐란다? 공용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교정시설 총 5가지가 중요시설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여기에는 학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학교시설은 중요시설 보호지구의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얘는 딱 보니 오지 쓴다로 괜찮지 않아 보이십니까? 오지 쓴다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경관지구는 특자시입니다.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수변 경관이란 말 보게 되면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의 주변 경관이란 말 나오게 되면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세부는 없지만 우리가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최저한도입니까? 최고한도입니까? 최고한도 제한하는 곳.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래서 현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방제지구 총 5개를 어디에서? 시행령에서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세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외에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든 법인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과 세분 가능합니다. 여기 세분하게 되었을 때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총 몇 개? 4개. 특경, 특중.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조례에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조례가 정함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특경, 특중 외 엉뚱한 게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걔를 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특경, 특중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조례가 세분하는 것. 반면에 시행령이 세분하는 것은 몇 개? 5개. 그걸 물어보는 것이 이 대상과 관련된 시험 문제 패턴입니다. 작년에 유축하신 분은 분명 올해 이걸 낼 겁니다. 사실 얘는 안 해도 되는데 모의고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으면 저 결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없다? 제발 있다 해주십시오. 예, 24페이지 다시 보십니다. 24페이지 원칙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대도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죠. 원칙에는 장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외에는 장관 빠집니다. 저 예외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장관 빠진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게 되는데 그 예외가 몇 개? 4개지 않습니까?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한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방제지구의 지정은 장관도 할 수 있지만 잠을 자고 나면 땅이 조금씩 사라지는 해안가 있거든요. 걔를 뭐란다? 연안침식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저 연안침식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그래서 연안침식이라는 말이 붙게 된다고 하면 그때 방제지구의 지정은 필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연안침식 대신 최근 10년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동일한 천재지변이 몇 번?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은 누구만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장관 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딱 3곳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면 그 지정 요건, 기준과 관련되어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그대로 건축 가능한 것이고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건물에 대해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추가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잠깐 해주실 것은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준공업지역일 때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준공업지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에 있는 GM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공업지역인 자동차 공장 부지가 준공업지구로 바뀌는 것, 그게 아니면 일반 주거지로 바뀌는 것,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해줄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 괜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행위제한까지는 하셔야만 우리 좀 마음 편할 수 있는데, 용도 구역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행위제한만 보고 끝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구를 내서 지정했다고 하면 그 지정 목표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런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그래서 이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구에 따라 따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그러면 통상 이 건축 제한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용도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 건축 제한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4가지만 예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만약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고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었다면 그때는 개특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오늘 열심히 하셨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수립하는 것과 계획 수립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계획 수립하는 곳이라면
그 개발 계획에 정하는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 상태라면 어디에 따른다? 조례.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개발 계획 없거든요. 그러면 이곳에는 개발진흥지구 지정되었던 건축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뺀, 용도 지구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 규정은 다 어디에 따릅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이 네 가지만 봐놓습니다. 대신 이런 것 전혀 다 사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시험에 패턴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말 걸 그랬나 봅니다. 근데 우리 모의고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